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357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가필차장 소기관대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랬죠. 그럴 때 기본공제 적용 대상을 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장투공제와 다르게요. 미주입니다. 과세 대상이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 양도에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사는 제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이든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를 배제한다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하여튼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싹 다 됩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거주자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다음에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여기를 보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냐면, 자, 가필차상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할 때 이때 소득은 여기 가필차상 양도소득 금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별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1년에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이렇게 해서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이요.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러분 교재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 건데 소득별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 자산별 X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제하는지 그 공제 방법이 357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357페이지 넘어가지 말고 맨 아래.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소득금액과 그 다음에 미등기 제외하고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소득 금액을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1년에 250씩 공제합니다. 자, 양가로 2번이요. 다만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 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 금액 외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를 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공제 방법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공제 방법이 좀 더 자세하게 원래 한 내용이 있는데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기 빠져 있는 공제 방법의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어떻게 공제하느냐. 자, 봅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만약에 400만 원 발생했어요. 토지를 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갑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토지 양도 시 건물 양도 시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얼마요? 250만 원이요. 자, 토지 양도 시에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예요? 250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도한 감면 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토지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을이라는 양도자가 이번에는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보세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250회 그래가지고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소득금액이 200이면 기본공제는 얼마? 200. 자,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건물에서 기본공제는 200만 원만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 해주니까. 그러면 1년에 기본공제는 250만 원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자, 50만 원 못 받은 것은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그냥 소멸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병이라는 양도자가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어떻게 양도하냐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어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700만 원. 자, 그럼 보세요. 먼저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느냐? 250만 원 받습니다. 주식과 나머지들 소득금액은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이요. 자, 골프형권 양도시행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이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기타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골프형권, 기타자산. 우리가 기타자산 그러면 기타, 자, 산 글자 그대로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형권 같은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를 산 이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니까 여기서 건물에서 250 받았으니까 골프형권 양도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자,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그럴 때 국내 소득과 국내에서 소득 발생한 국외자산 양도에서 국외자산 양도시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국내에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이에요. 또 국외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주식에서 또 1억 원,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서 1억 원 소득금액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최대. 여기 보세요. 일단 국내 자산에서 부동산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죠. 또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250만 원 받아요. 우리 교재에 지금 없지만 보세요.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이게 국내와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파생상품은 이게 이제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보세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파생상품은 250만 원 공제합니다. 또 국내 소득, 국외 소득 구별해서 국외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 주식에서 또 소득금액 구별해서 250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토탈에서 최대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습니까?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소득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다 양도하면 7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받습니다. 그럼 기본공제 우리 교재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공제를 해주는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 자, 그러면 됐고 기출체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그 핵심 정리 위에 잠깐 비교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비교인데,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인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되고,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광기였고, 그 다음에
공제 방식,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250 공제하고, 자, 미등기양도하면 둘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둘 다 배제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미등기양도한 자산이면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다 배제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해요. 그러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예를 들어서 미등기양도하는 만약에 자 토지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 원 계산됐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자,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일치하잖아요.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돼.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액 얼마다? 1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자,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재가 이제 EBS 교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은 올해 유학집도 아마 제가 쓴 거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쓴 교재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요 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9, 10월 달에는 이제 어차피 동영모의사라든가 핵심 마무리 특강이나 또 비교 특강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특강은 일단 제가 쓴 교재로 하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 그래서 5월 달에 유학집으로 할 때 그 보충적인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 보완하는 자료를 따로 저 복사물로 나가서 그 보충 자료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완해서 나중에 할 건데, 그때 이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안 나왔지만 다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조정대상 종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행됐을 때 장특공제는 배제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것은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거 표로 나눠서 자료 나가면서 정리해서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면서 비교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제가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쭉 쓰면서 제가 했는데,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걸 쭉 또 쓰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체크를 한번 볼게요. 기출 체크. 하여튼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기출 체크를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장기포획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저의 단서 조건이 24회 때 요 문제는 24회 때 문제 그대로인데요. 24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단서 조건이 고저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렇게 돼 있는 바람에 이게 모두 그러니까 단 고저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하나한단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돼 있어요. 요걸 국내 소재 부동산을 갖다가 지우고 국내 소재 양도자산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국내 소재 양도자산으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부동산이란 말 지우고 양도자산으로. 그래야지 이게 답이 1번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답 처리가 돼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러면 안 되고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번 질문 볼게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자, 미등기양도산 제고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통제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 문제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1번 질문 왜 틀렸어요? 그렇지. 장특공제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건물에 한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서 조건이 단 고저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단서 조건이 잘못돼가지고 요거 모두 정답 처리됐었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을 아니라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단서 조건을 바꿔놔야 됩니다. 2번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양도세 과세이 일세일 때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독공제 24에서 80%까지 24에서 80%까지 확대 지원 받잖아요. 왕창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요. 3번 봅니다. 장기 보유등재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4번 등기된 비섬용 토지도 장독공제상도 되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이런 것들. 5번은 아직 보유기한에 관한 것은 아직 자세히 안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 금액 계산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장기보유등재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인데 뭐가 개정된 거냐면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자, 고가 주택처럼 양도차익 계산과 장기 보유등재 계산을 안분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럴 때 고가주택 또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서 구해요. 왜 9억 원을 빼주냐면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실거래가에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 이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등재 계산할 때도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 계산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인데요. 이 주택 보유기간이 만약에 5년 보유했다고 칠게요. 5년을 보유했습니다. 5년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5년 보유했고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은 다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뭐 조정상적이면 거주기간 요건도 요하는데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비과세 요건 갖췄다고 하고 5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지 양도한 가액이 이게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합친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자, 고가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고가주택은 과세 양도세가. 근데 다만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권을 갖췄으면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 1세 1택이고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인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이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 초과액은 과세니까.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원까지 부분 뭐 한다? 비과세 주잖아요. 그래서 전액 과세도 아니고 고가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적인 양도차익. 그러니까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9억 원을 왜 빼냐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그래서 10에서 9 빼니까 1이잖아요.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요거 복잡한 식도 공식도 아니니까 외우세요. 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할 때도 안분해서 구하는데 자, 제가 구하는 방식대로 구하는 게 훨씬 편리해요. 보세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주택의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했어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안분해서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요.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 1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 적용한다고 공제율? 8%씩이요. 5년 보유했으니까 5, 8, 40. 자, 그래서 40%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차익에다가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 8%씩 적용해서
85, 40, 40%입니다. 2천만 원에 40%니까 얼마예요? 248, 800만 원이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여기 양도소득 금액은 2천에서 800배니까 얼마가 돼요? 1200만 원이 가필차장소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가 구하는 방식대로 구한 거고 법령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법령대로 구하면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양도차익 조사를 해서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일반적인 장특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세 과세의 일실택은 보유연수 8%씩 해서 5년이니까 40%입니다. 2억에 40%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 그래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액을 구했어요.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8천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800만 원. 그러면 제가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과세권 충족한 고혜택의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장특공제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안분해서 구한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 8%씩 적용하면 바로 결론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소개해 드렸고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렇게 안분해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걸 압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기출 체크 문제 14회 때 문제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서 구하는 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인데 여기 이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23회 때도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나왔었는데 계산한 문제가 작년에는 계산 문제 아닌데 계산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그 부담부 증여에 관한 사례 문제가 작년 30회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는데 올해 또 나오진 않을 거니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우리 교재는 또 간단한 것만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부담부 증여 알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정답지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나와서 그 얘기까지 해서 요거는 제가 5월 달에 있죠. 요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교재 없으면은 나중에 요약집에 만약에 제가 30회 문제 풀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으면 제가 보충 자료로 나가가지고 요걸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있죠? 요거 이제 시험에 출제가 예전에 몇 번 됐었어요. 요거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요거하고 그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 안 넘어가네요. 자, 보시니까 그 4번에 362페이지 4번에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3번과 4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요 내용들은 요게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떠간에 5월달 둘째 주 정도에 요거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그때 이제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5월달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우리 종합소득, 임대업,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 내용들을 제가 전주에 배운 내용 복습도 하면서 끝날 때 복습도 하면서 양도세를 차분히 안 배운 내용 몇 가지를 포함해서 5월달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 어디로 가자면 365페이지 5번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365페이지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틈틈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29회 시험 때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자 봅니다. 보기 전에 또 한 번 고개 드세요, 여러분들. 자
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이 우두둑 소리가 막 나네요. 자, 고개를 돌리시고. 반대로.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확 가는 게 제끼시고, 여러분.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을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제대로 놀러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놀러 가지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요번에 이제, 제가 요번 주말에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저도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낚시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떡하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라든가 철저히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막 이런 거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역 당국에서 대변인처럼 홍보대사처럼 연락에 강의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강의하는 교수님 자체가 막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나 하여튼 여러분들도 남은 4월달 잘 마무리를 하시고 5월달 이제 핵심 요약 강의 요 강의를 잘 보내셔야 되는데 금방 지나가요. 5월달 원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매년 보면은 4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수강생들 분위기가 흐트러져요. 날씨가 막 확 좋아지고 벚꽃 막 피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 4월달에 분위기 흐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 이제 4월 말 되면 거의 분위기가 파상 분위기로 가요. 그랬다가 5월달 딱 되면 수강생들이 또 빠졌던 분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리고 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도 좀 일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5월달에 첫 주 정도에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수강생들이 쫙 피크를 이루어요. 그랬다가요 5월 둘째 주부터 썰물처럼 수강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한 30% 정도가 탈락하거든요. 최종적으로 6월달까지 해가지고 왜 탈락하냐고요? 그동안 소홀히 했다가 이제 5월달 심화일은 딱 들어보니까 있죠. 이건 뭐 이제 기초적인 설명도 안 하지 막 하니까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빠지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5월달, 6월달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 강의로 하고 이렇게 할 때 특히 2차 과목은 뭐 일단 요약집을 잘 정리하셔서 단권화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해서 5월달 강의를 좀만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동차 보는 분들은 1차 과목을 어떻든 간에 4월달까지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5월달까지는 6월달 되기 전까지 5월달까지는 1차 과목을 빨리 동영상 여태까지 강의했던 것들을 빠르게 한번 돌려보시고 삼설 강의나 이런 것들을 돌려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멈추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하나 돌려보는데 둘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 과목 동차 준비하는 민법이나 학교론 중에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부족한 과목을 5월 달까지는 인강을 수업을 들으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빠르게 쭉 들어가지고 본 강의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5월까지는 1차를 어느 정도 좀 잡아 놓으셔야지 내가 둘 중에 취약한 과목 한 가지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 놓아야지 이제 2차 과목을 계속 수업 때 이제 이렇게 전후로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름에 이제 2차 과목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어져요. 1차를 공부 안 해놓으면 제대로 흔들리면 2차 시간에 와가지고 마음이 막 콩밭에 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고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면 시기가 5월 달입니다. 태양은 찬란한데 나를 생각하면 나는 왠지 막 부족하고 작아지고 뭘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러면 이제 스스로 찬란한 장대 같은 햇빛이 막 찬란한 햇살이 내비치는 그리고 철쭉 고운 5월에 자기 혼자 쓸쓸하게 마음은 겨울인데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수업 이제 아예 2차 포기하고 1차만 한다고 하다가 여름 되면 이제 2차까지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결국은 그런 흔들림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난 딱정으로 무조건 합격해요. 막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천안이라고 충남 천안시 있잖아요. 천안에서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당시 올드 미스가 있었어요. 그 미스가 있는데 직장 다니고 근데 저녁반 나오다가 4월달
그 당시에 4월달이었는데 언제였는데 하여튼 선거한다고 자기가 선거 사무실에 뭐 선거 뭐 하는데 그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뭐 일 도와준다고 그리고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빠졌어요. 그랬다가 여름 됐더니 나와가지고 교수님 그 수업 들었는데 어떤 애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마음은 급한데 어떤 애 저는요 딱점으로 내가 합격할게요. 막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러고 자기 혼자 막 나 만나가지고 막 지나갈 때 막 얘기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하라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수업을 처음에 좀 기초가 좀 듣다가 안 듣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수업 시간에 멍해가지고 막 아유 올해 틀렸구나 올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업 마지막 날에 수업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제 악수하고 격려하는데 주영 씨라는 저긴데 마지막 악수하는데 저한테 교수님 제 딱점으로 내가 합격하고 올게요. 합격하고 오면은 저랑 같이 제주도 놀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잘 보고 화이팅. 그리고서 그냥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악수하는 거니까 화이팅 그러고서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부패하는데 합격자 모임에 주영이가 오더라고요. 주영 씨가. 그래서 딱 보니까 뭐야 합격한 거야? 순간적으로 1차만 합격했나? 2차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막 달려오더니 저 합격했어요. 딱 내가 뭐라고 해서 나 합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수님 빨리 제주도 놀러 가요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제주도?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어? 그랬더니 제주도 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하길래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 생각 안 난다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주영 씨 내가 얘기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주영 씨가 그렇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지 뭐였는지 뭐가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그 단체 카톡인 것 같더라고요. 왔는데 그 무슨 모 정당에 있죠? 모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 선거 사무실에 오래됐어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얼굴도 많이 이제 나이 먹은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선거 사무실 그냥 취업한다고 알바로 갔었는데 내가 보니까 아예 그냥 그쪽으로 뛰어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주영 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 딱점 합격할게요.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5번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양도소득 금액은 물론 주영 씨는 물론 그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자기 말대로 호언장담하는 딱 합격은 했는데 이 선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메이저 정당이었어야 되는데 메이저 정당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조금 약간 제3정당? 하여튼 뭐 이런 내가 특정된 어떤 정당으로 말은 하지 않고 어떤 메이저에서 조금 벗어난 적이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선거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막 프로필 쫙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단체 메시지 그게 왔더라고요. 나한테. 일부러 보낸 건가? 그동안 없었는데 그런 게. 어떤 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잘 되길 기원했는데. 자, 5번 봅니다.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등 봅니다. 다음에 양도소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를 산 양도소 금액, 얘네들 소득 금액하고요.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소득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소득 금액, 어떤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를 산 얘네들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도 밑줄입니다. 이 경우 이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양도차손. 그럼 결손금은 이를 위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2, 3 중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6번 양도차손의 통산이요. 그러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해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통산해요. 다만 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과 주식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 거지.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기타해서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손금을 통산하느냐? 그 얘기가 6번 양도차손의 통산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5에 양가 1의 소득별로 자 해당 자산 외에 다른 양도자산이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방법은요. 자 여기 밑줄입니다. 그 공제 방법은
소득의 세율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자산의 양도세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밑줄이고 양가로 1번 세율별 공제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 양도 차손에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수금에서 공제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양가로 2번 양도 차손에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또 여기 좀 빠진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빠진 얘기까지 해서 한꺼번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빠진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네요. 상가를 샀는데 상권이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옆에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서 여기는 구시가지가 돼가지고 상권이 막 계속 죽어가지고 계속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 그래가지고 상가를 팔았더니 건물을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는데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고요. 또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천만 원 발생했고 비상장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율은요, 얘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얘는 40% 세율 대상이고 얘는 6에서 42% 세율 대상이고 얘는 20% 세율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세율은 70%,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비례세율하고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먼저 결손금을 통산할 때 주식과 얘네들 소득금액, 주식과 부동산 등 얘네들 소득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도 통산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그잖아요. 근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게 이거예요. 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토지와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자,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OX요. 주식과 토지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대상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자산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3천이요. 양도세 안 내겠죠, 이거? 건물 양도세?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미공제분이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세율별 공제 원칙 적용합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결손금 통산하고요.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하니까 주식에 대한 3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미공제된 결손금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또 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거니까.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같은 매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1년에 원샷 논킬, 1년에는 한 번씩만 파는 게 좋아요. 여러 번 팔면은 양도세는 인세라 합산과세 하게 되고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같은 연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안 좋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양도 차손 발생할 때는 다른 것도 팔면은 결손금을 통산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같은 애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결손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양도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결손금 통산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우리 교재 없지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366페이지 제4절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입니다. 가필차장 소기과 과세표 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등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표를 보면 양도세 세율은요, 양도세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기타 자산 등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이 세율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따르면 70%고요. 등기대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란 말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제외하고, 또 등기됐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고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근데 여기 기타 자산은 사실은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기타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딱 끊어놓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딱 끊어놓고 기타 자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타 자산 그러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을 떠올리시면 돼요.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회용권, 이용미회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회용권, 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용어권 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타 자산 그러면 골프용권 떠올리고요. 골프용권 그러면 기타 자산 떠올리고요.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인데, 얘네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 기타 자산은 얘는 좌우지간이에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세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세예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따로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 같이 가면 안 돼요. 기타 자산은 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자산은 그냥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6에서 42%예요. 그럼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즉 5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1년 미만이어도 50%가 아니라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누진세율이에요. 1년 미만 보유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같이 위치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는 권리하고 구분해서 기타 자산 따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366페이지 보조단 맨 아래 거를 보세요.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나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0% 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데 5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게 7단계인데요. 지금 세율이 바뀌어가지고 7단계인데 옛날에 5단계였는데 지금은 7단계입니다.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7단계. 5단계가 아니라 지금 몇 단계? 7단계. 예. 5단계가 아니라 7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고쳐놓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는 것으로 하시고요. 7단계로 고쳐놓고.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기억해요.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기 전에 거기
양가로 1번에서 표 아래 봅니다. 단 2016년부터 자 비삼용 토지 있죠? 밑줄입니다.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을 우리가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기본세율의 10% 추가과세 해가지고 밑줄이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한 세율 중이에요. 그래서 16%부터 62%까지 5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보유경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러니까 분양권을 말하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을 전매했다, 양도했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예요. 금방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상층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건물에서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고 즉 분양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분양권은 전매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정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예요. 1년 이상 보유했어도 무조건 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5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조건 50% 적용하지 않아요. 조정상적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같이 가는데 미등기 양도했다 70%요. 367페이지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은 50%잖아요. 1년 미만.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6에서 42% 세율을 정해요. 자, 그런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입주권 포함해서요. 그럴 때는 10%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 10% 할증한 세율을 정해서 16에서 52%.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해서 26에서 62%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 과세하고요. 주식세율은 필요 없어요. 파생상품 몰라도 닦고는 데 지장이 없어요. 심화 내용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봅니다. 조정 대상 1번, 2번을 읽어보면 입주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해서 1세대가 결국은 2주택 있고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요.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해가지고 16에서 52%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고 3번과 4번은 1세대의 주택 수합이 3 이상이다. 3 이상일 때는 그 3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한다? 20% 할증해서 26에서 62%까지 초과 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근데 다만 맨 아래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일 때는 10%, 3주택 이상이면 2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주택이 1년 미만이면 원래 얘는 몇 프로예요? 40%잖아요. 그럴 때는 동일한 대상이 이렇게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어떤 거예요? 큰 세액을 그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은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조정상적 내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럼 원래 근데 1년 미만을 보였어요? 그럼 주택은 원래 1년 미만이면 40%잖아요. 그래서 40%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조정대상적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해서 16에서 52%까지 세율을 또 적용하잖아요. 원래 조정상적 내 주택은.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니까
요 각각 4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한 16에서 52%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넘기지 말고 367페이지 보조단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조단을 보니까 맨 아래 보조단 맨 아래 거를 봅니다. 오른쪽에 다주택자 중과세 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자 한시적으로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하고 장특공제도 적용 중과세율 적용도 하지 않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밑줄 짜기요. 그냥 한번 그래도 시험에서 이거 한시적인 거라 이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라고 했어요. 6월 30일까지 올해 6월 30일까지 조정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 10% 20% 이 할증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368페이지로 갑니다. 자, 368페이지 가니까 보유기간 나오는데요. 여러분 2번 보유기간 나오는데 보세요. 보유기간. 양도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 상속받은 자산만 봅니다. 딴 건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기산한다는 거. 이거 밑줄 쫙입니다.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다만 요거 세율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기산해요.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얘기인지 여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부동산을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속 개시가 되고 나서 6개월을 보유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하니까 6개월 보유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간에 기산에 따르면 6개월 보니까 1년 미만 보이니까 양도세 세율은 50%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이면 40%고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면 그러면 50%고요. 그런데 세율 적용 시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기산해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그러니까 몇 년 보유한 거예요, 지금? 2년 보유. 자, 그러니까 6에서 42% 초과손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딴 때는 원래 다 양도 및 취득 시기도 그렇고 장특공제 적용할 때도 그렇고 다 보유기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틀려요. 언제부터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알아두시고요. 3번 봅니다. 초과두진세율. 자, 양도세에서 6에서 42% 이 초과두진세율은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초과손세율 정도했잖아요. 그럴 때 초과손세율이라는 게 자, 처음과 것을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처음 1200만 원 이하다. 가필차장 소개액과 했더니 과세액션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초과 금액은 42%까지. 과표효관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7단계로. 7단계 초과손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순서 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세율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까 봤었죠? 밑줄 짜기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 적용한다고 취득세에서 배웠었어요? 취득세에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 적용한다고 배웠어요? 큰 것만 좋아해. 높은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답은 고를 수 있겠지만 높은 세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취득세에서는. 근데 양도세는 좀 달라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투기지역과 관련한 거, 6번 이런 것들 우리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고 필수예제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체크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심화 내용 있잖아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 및 비사무토지 범위. 요거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1세대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세 채인데도 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1세대 2주택이라서 무조건 세율을 10% 할증하는 게 아니에요. 중과세 제외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고 실생활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시험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비삼용 토지도 작년에 지문 한 줄 나왔었지만 쭉 넘어갑니다. 비삼용 토지 그러면 그냥 부재주 농지, 부재주 목장, 부재주 임야 같은 뭐 그런 건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부터 미등기 양도재산 있죠? 376페이지 미등기 양도재산. 자, 요게 어떤 건지 불이익상과 관련한 거. 요거하고 378페이지 이어지는 납세 절차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국외산 양도소득세까지 386페이지까지 국외산 양도에 대한 거 쭉 설명을 드릴게요. 비과세는 한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 비과세는 5월 달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고 물론 이제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좀 깊은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5월 달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잠깐 쉬었다가 376페이지 미등기 양도재산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